을 만들다 보면 설계할 때 이제 이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지면 이제 설계상에서 정북일조가 있고 채광사선이 있고 인동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막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쏟아보면. 그러다 보니까 6개 동을 짓는 것은 그 지형에.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 두 번째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간담회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아무래도 간담회는 서로 얘기 주고받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많아야 간담회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거의 설명 위주로 진행되는 설명회로 제목을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조합원 이원이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사말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여기 장소 대여해 주시고 조합장 선거 출마를 출사표를 던져주신 저희 한영웅 전 조합장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영웅 전 조합장입니다. 아유, 다들 아시는 분인데 이렇게 우중에 이렇게 간담회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오셨지만은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저기 이원희하고 임대기 씨가 설명회를 잘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가장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물어보시고 오늘 진행하신 두 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을 해주실 저희 임대길 조합원님의 한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동 1264-149번지 조합원이고요. 2015년에 이제 매수를 해서 조합원이 됐는데요. 사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업이 1년 4개월, 이제 내년 4월이, 모레 이제 4월이면 이제 임시총회가 진행이 될 텐데, 1년 4개월이 이제 진행이 되기 그 이전에 이제 사실은 다 예측했던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사업이 지연될 거다라는 것도 예측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그 전까지는 이제 한영웅 조합장님을 알던 관계가 아니고 간담회 때 한 번 뵀던 이제 그 정도밖에는 없었는데, 이 해임총회가 진행이 됐을 때 조합원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을 거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저희들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저쪽에서 주장하는 사항들이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왜곡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임총회를 또 반대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조합원님들이 이제 이사 출마를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결정을 하게 됐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쪽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한영웅 전 조합장을 만나 뵀더니 진솔하더라. 그리고 뭐 남들이 뚝심이 있다고 하던데 뚝심도 있더라. 그리고 업체 관련해서 어떤 이권 어떤 개입이나 돈을 받거나 이런 사항들이 없었더라. 네, 그런 부분에서 이쪽하고 같이 합류를 해도 제가 나중에 이 조합에서 일을 해도 부정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해나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고, 사실은 정창경 신추위 쪽에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만나서 좋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보지는 않았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요. 저는 이제 재개발에 대해서 사실 알게 된 거는 한 2016년도, 15년도부터 재개발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했었어요. 현재 상계동 쪽에도 하나를 가지고 있고, 여기 미아동 가지고 있고, 클라시아 이제 입주를 했고요. 여기 조합원으로서 입주를 했고, 저쪽에 삼양동 쪽에 이제 소나무 협동마을이 있어요. 예, 그쪽에 이제 올해 6월 정도 매수를 해서 그쪽 이제 또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재개발 쪽에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을 이제 보게 됐고, 알게 됐고, 또 상계동에서 굉장히 비대위하고 조합하고 이렇게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 좀 반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방을 또 운영하게 돼서 현재 그쪽에 방장을 하고 있고, 또 조합하고도 친밀하게
친밀하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 재개발에 대해서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주택건설 사업 시행 관련된 또 부동산 컨설팅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또 이렇게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에 가면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수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한번 수강을 했고, 이제 최근에 한 번 또 수강을 했고, 그 수강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사업 계획 앞으로 이제 제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우리 그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를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네, 다음 진행하죠. 많이 떨리네요. 네,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제 사업 추진 경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04년 9월 6일 날 박성훈 위원장님께서 이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셨고, 2012년 5월 30일 정창경 위원장님께서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4년 9월 4일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을 한영웅 위원장께서 받으셔서 이때 50.67%의 동의율에서 시작을 해서 조합 설립 인가는 이제 75% 넘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2016년 3월 21일에 1년 6개월에 거쳐서 동의율을 달성해서 저희가 조합이 설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잘 이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되다가 1년 6개월 만에 그 한영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달성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대수 2,870세대였었는데 이제 사업성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3,519세대로 증가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동의율을 많이 받아서 조합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2020년 8월 27일 재정비 촉진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이제 여러 조합원들이 제일 늦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이 기간인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했길래 늦었는지 이따가 임대길 조합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0년 12월 8일 날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요. 21년 4월 27일 건축심의를 받았는데, 재심의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무담 설계사였는데 재심의 받자마자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해안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21년 8월 25일 해안 건축사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1년 12월 28일 몇 달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심의 상정까지 올렸지만 아쉽게 철회가 됐죠. 모두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년 1월 13일 해임총회가 돼서 벌써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업 추진 경과를 설명드렸고, 더 자세한 사항은 임대길 조합원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신추위에서 항상 주장했던 게 6년이나 사업이 지연됐다. 그동안에 뭐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요거를 저는 이거 한번 좀 중립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에 뭐 했는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좀 양면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적인 부분하고 원인이 무엇이 있었는가, 과정은 어떻게 됐는가도 같이 봐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생각하는 게 결과만 보고 따지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만 따지는데, 한번 이걸 한번 따져볼게요. 조합 설립 인가가 2016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그 2014년에 이제 한영훈 조합장님이 그 추진위원장이 됐죠. 2014년 9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동의서가 기존의 50.67%에서 75% 이상이 돼서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잘한 부분이에요. 또
원인적인 과정을 따져본다면 한편으로는 2870세대에서 3542세대로 증가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것도 굉장히 잘한 부분이에요. 또 반대편에서 본다면 이때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재개발도 굉장히 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정을 따져본다면 잘하긴 잘했는데 원인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때 운이 좋았다, 시기가 좋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결과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이 원인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같이 따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촉진계획이 2020년도 8월 달에 이제 승인이 났는데 이 기간이 이제 4년 2개월이 걸렸어요. 4년 2개월. 많이 지연이 됐죠. 우리가 보기에 많이 지연이 됐다.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4년 2개월 동안 뭐 했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따져본다면 이 촉진계획이라는 것을 조합원님들은 촉진계획을 접수하면 승인 내주는 이런 단순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일반 재개발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듯이 우리는 촉진구역이니까 촉진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촉진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이 구역에 종교부지가 있다면 대체부지를 어떻게 조성을 해줄 것인가.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는 면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런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도로는 어떻게 낼 것인가. 구청하고도 다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과정이 있는데 우리 구역에는 학교가 있어요. 학교. 예. 이 학교 문제. 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강북구청에서는 이제 국제영원중학교가 그 당시에 사립이었죠. 사립이었어. 그러니까 사립이었으니까 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그 인원들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선별하기 때문에 여기에 3,500세대의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강북구청에서는 중학교를 신설을 해야 된다. 왜? 수요가 주변 학생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생 수가 계속 감소를 하잖아요. 감소를 하니까 여기에다가 중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수요가 적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강북구청과 교육청이 서로 대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조합에서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신탁이 들어왔다고 하면 예전에 신탁을 많이 하셨으니까 신탁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 학교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재정비 촉진계획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그냥 촉진계획을 집어넣고 결과 나오면 끝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항상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를 진행을 했고 2019년도에 그 도시재생 심의를 거쳤는데 또 학교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좀 수정을 해라 해가지고 다시 관계부서 협의를 2차를 또 거쳤어요. 이 관계부서 협의를 그냥 우리가 가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부처의 시간을 다 맞춰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협의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2020년도에 촉진계획이 승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교육청에서 뒤늦게 공문을 다시 보내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근데 이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접수를 하면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계속 협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학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이 과정 중에서 또 하나를 본다면 이때 재개발은 그렇잖아요. 자금이 어디서 나오지를 않아요. 나중에 시공사 선정 전까지는 자금이 나올 곳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조합에서 자금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융자를 해주는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40억 정도가 책정은 돼 있는데 그게 한 번에 해주는 건 아니고 1년에 뭐 3억에서 4억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이 3년 동안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융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소송이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는 융자를 안 해준다. 그러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조합은 자금이 없는 거죠. 자금이 없어요. 네,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협력업체에서 자금을 대여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 시공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협력업체들은 계약금액 자체가 협소하고 작고 또 그 회사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설계사는 그래도 좀 커요. 예,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협력업체에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직원을 이제 고용을 하려고 해도 급여를 못 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고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조합 같은 경우는 3명이 이제 조합장님하고 상근이사 1분하고 그리고 이제 격리 직원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부분인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7명이 직원으로 이렇게 있는 것도 상당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 결정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과연 다른 사람이 조합장이었다면 이걸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심의가 있었죠. 과정을 따져보면 표준계획 변경이 끝나고 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교통영향평가 접수예요. 교통영향평가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하고 교육영향평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는 굉장히 빨리 갔어요. 3개월이 걸렸는데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돼요. 근데 우리는 3개월 만에 바로 갔죠. 그것도 촉진계획이 끝나고 나서 바로 접수했어요. 그래가지고 촉진계획 2020년 8월 달에 끝났는데 2020년 12월 달에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나고 나서 바로 건축심의를 접수를 했는데, 자, 끝나자마자 3일 뒤에 바로 접수를 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이런 때는 또 잘했다. 그럴 수 있죠. 업체가 잘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심의가 이제 재심의결이 됐잖아요. 재심의결. 건축심의가 재심의결이 됐는데, 이 부분도 재심의결이 안 됐으니까 이제 통과를 못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했다. 근데 그러면 왜 재심의 의결이 됐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우담건축이 우리 구역의 설계사였는데, 그거를 누가 선정을 했느냐? 지금 이제 전 한용운 조합장님이 선정을 했느냐? 누가 선정했느냐라는 건데, 2014년 9월달에 우리가 이제 총회를 거쳐가지고 조합장님도 그때 당선이 됐고 우담 설계사도 그때 당선이 이제 선정이 됐어요. 동시에 선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조합장님이 이제 이 업체를 쓸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총회에서 의결이 된 업체를 계약을 안 할 수 있나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들이 뽑았는데 조합장이 얘 이 부담은 작아서 안 돼. 그래가지고 만약에 계약을 안 했다면 조합원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른 업체 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또 의혹 제기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거예요. 네. 그 안에 우담 설계가 이제 됐으니까. 또 그 당시에 이제 조합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3억이라는 자금을 이제 차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설계사에서는 안 해주겠다라는데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였어요. 해주겠다는 업체가. 그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선정을 잘못했다. 실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계사의 실력 검증을 왜 그동안에 못했느냐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촉진 계획을 할 때 선정되는 도시 설계 업체하고 이 나중에 건축 심의를 접수하는 이 설계 업체하고는 별개 업체예요. 별개 업체. 그리고 이 건축 우담의 그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력이 있냐 없냐를 따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건축심의다.
예. 다 준비해가지고 건축심의 접수하면 그때 결과를 봐야 이 설계업체가 잘했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된다. 무조건 재심 의결이 됐으니까 니네 조합이 잘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보는 거다. 하나만. 같이 봐야 된다. 왜 그랬는가. 그리고 나서 자, 이 업체가 재심 의결이 됐어요. 되고 나서 조합에서 어떻게 했어요? 설계사 변경을 했죠. 설계사를 우담에서 해양건축사로 이제 선정을 했어요. 해양건축사는 국내 이제 슈비 안에 있는 이제 설계사예요. 굉장히 큰 설계사고 좀 믿을만한 설계사고 그동안에 이제 건축심의 통과한 차수를 보니까 12번에서 총 12회 중에서 한 9번 정도가 1차 통과한 업체예요. 한 번에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뭐 설계사도 있었지만은 한 번에 통과한 차수가 거의 없더라.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자, 요거 신속하게 했다. 끝나자마자 바로 해지하고 총회를 거쳐가지고 새로운 설계사를 선정을 했다. 잘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전 조합하고 우담 설계사하고 어떤 금전적인 거래나 뭔가가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못해요. 네, 나중에 뒤탈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해지하고 해안을 선정을 한 거죠. 잘했다. 잘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건축심의를 상정했죠. 2021년 12월이죠. 네, 12월 28일 날 건축심의를 상정을 했는데 요때도 따져본다면 시간이 매우 촉박했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비영실. 핸드폰 좀 무음으로 해놓고 하실 때 그냥 자, 해양 건축사를 선정해서 건축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설계사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 정도 구역인데 여기가 건축심의에서 이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2개월 정도를 얘기해요. 2개월 정도.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만 작성을 했으면 또 수정하고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작성하는 데만 2개월이 걸린다. 근데 그냥 맨바닥에서 그냥 작성을 하면 2개월이 걸리는데 기존에 있던 걸 수정하려면 좀 더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보면 8월 달에 선정해가지고 12월 달에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8월 25일이니까 9, 10, 11 3개월, 4개월 정도 이렇게 바로 접수를 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해임총회가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단 빨리 통과를 시켜놓고 건축심의라는 게 이번에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은 한 1, 2회 정도가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해야 돼요.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대안설계나 특화설계가 오기 때문에 그 설계에 맞춰가지고 다시 변경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설계했던 층수 5층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시 층수를 올릴 수가 있고 배치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고 세대수도 어느 정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빨리 하자고 조합원들이 난리를 치니 빨리 하자라는 개념으로 했던 건데 사실은 요거는 조금 촉박했다. 좀 시간을 더 두고 좀 더 수정을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쉽다.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그래서 신추위에서는 이제 2021년 12월 달까지 통과를 못하면 회임총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게 12월 달까지 접수만 해라. 접수만 하고 그 다음에 통과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좀 아쉬웠다. 자, 상정 못했던 거는 맞다. 근데 이거 잘못했지만 시간이 부족했고 이 상정을 했는데 철회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철회된 이유. 이제 그 건축심의 반대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물론 교육청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반대 민원이 없었다면 상정을 했을 것이고 12월 28일 날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그리고 3월에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아마 통과가 됐겠죠. 그랬으면 우리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설계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은 보완해가지고 나중에 변경해도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교육청 문제가 나왔죠. 교육청에서 이제 유치원 부지를 추가를 해달라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2020년 6월 17일 정도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뒤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던 협의 6번의 협의를 거쳤는데도 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그 1차, 2차, 3차, 4차, 6차까지 과정 중에서도 교육청의 요구사항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면적을 늘려라, 줄여라, 뭐 학교를 뭐 어떻게 하자, 이렇게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일단 건축 시비를 먼저 하고 나중에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 되는 건데 급했다, 조합원분들이. 그리고 건축 심의를 반대하는 민원은 아마 전국에서 여기가 처음일 것 같아요.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민원 넣는 거는 봤지만은 이렇게 건축 심의 상정된 것까지 취소 반려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처음 봤다. 그거 아쉽다라는 얘기예요. 자, 잘못했냐 이거예요. 건축 심의 상정 예정까지 돼 있었는데 조합이 잘못했냐? 아, 잘못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했다. 근데 원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조합원분들은 이 결과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만. 이 원인이 타당했느냐, 그럴 만했느냐,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건축 심의 관련 부분, 교육청 관련 부분은 뒤에 다음 주제로 있으니까 건축 심의 그 교육청 문제 외에 요 위에 부분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뭐 사업이 늦었다라는 말이 제일 그 해임 추진할 때 제일 많이 왔던 말들인데, 사업 지연, 거기에 대한 혹시 질문 사항이나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4년 2개월이 소요됐는데 이게 과연 정말 지연이 아닌가, 지연인가, 그런 궁금증 사항 혹시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가장 해임까지 가게 된 가장 큰 사유, 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청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뭐 교육청이 잘못했냐, 어딨냐, 뭐 잘못했냐 이런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학교 면적이 15,648제곱미터예요. 현재 학교의 면적이 이렇게 돼 있었고, 저희가 이제 촉진 계획을 수립을 할 때가 학교가 12,410제곱미터, 그리고 이제 학교가 이렇게 촉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기존의 송천초등학교 면적이 15,648제곱미터였는데 촉진 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교가 12,410제곱미터, 유치원은 5,380제곱미터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촉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학교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대립이 계속 있었던 거죠. 결국에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국제영원중학교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립인데 정부 정책상 이제 사립을 없앤다. 사립은 없애고 공립으로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어요. 공립으로. 이것 때문에 해결이 된 거예요, 사실은. 중학교가 안 지어도 된다. 강북중에서도 그래 이제 중학교 안 지어도 돼. 왜? 영원중학교가 사립에서 공립으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 시위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고 서로 대립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됐던 부분인데, 그래서 중학교 신설을 이제 폐지를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이제 매각을 해서 나오는 비용으로 학교를 건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 학교 12,400에서 여기 해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달라 해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2020년 6월 27일 날 다시 교육청에서 바꿔요 말을. 학교만 15,648제곱미터로 해달라. 왜? 이제 이 주변에 단설 유치원이 생겼는데 공립 유치원이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우리 구역에 단설 유치원을 이제 안 지어도 된다. 또 말이 바뀌었던 거예요. 웃기죠? 예,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공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늦게 공문이 왔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이렇게 갔는데 영혼중학교가 최근에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사립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공립으로 안 바뀌고 그냥 사립으로 간대요. 요 사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구청에서는 다시 중학교 신설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촉진계획을 다시 하게 되면 이 주변에 학생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중학교를 지어라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빨리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기존 우리가 촉진계획대로 이렇게 가서 사업 건축심의로 바로 접수를 들어갈 거냐 아니면 교육청 요구대로 학교만 신설을 해가지고 촉진계획을 변경을 해서 촉진 변경을 해가지고 갈 거냐 이 두 부분이 남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거 그래 여기가 이제 2,100제곱미터, 102제곱미터 이 정도가 이제 초과되거든요. 이게 17,750제곱미터라서 요거에서 이거 빼니까 이 정도 면적을 우리가 사실은 교육청에 주는 거예요. 600평 정도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건축심의해서 바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촉진계획을 변경해가지고 갈 거냐 이런 부분이 이제 과제가 남는 거죠.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이제 선택은 조합원님들이 하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촉진계획을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요거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이 돼요. 중대한 변경이라는 건 뭐냐? 촉진계획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촉진계획 기존에 수립했던 거를 경미한 변경이라는 건 일정 부분 어느 이제 기존의 건폐율과 용적률과 충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분을 바뀌었을 때는 경미하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경미하게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 진행, 건축 심의하고 사업인가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동시에 같이 심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연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촉진 계획을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처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됐느냐? 제가 다른 데 이제 상계동 쪽에 제가 조합원이니까 상계동 쪽에서 실제로 2021년 4월 정도에 촉진 계획을 접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2022년 12월에 공람을 했어요. 그리고 2023년 한 3월 정도에 촉진 계획을 이제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어요. 그래서 딱 기간을 따져보니까 2년이 걸리더라는 얘기예요. 2년. 이 2년의 시간을 다시 해서 이렇게 가서 600평을 아낄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합에 사실 자금이 없죠. 자금이 없죠. 또 다툼도 있죠. 또 소송도 있을 것이죠. 앞으로 사업 방해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 600평이 아까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가 입주할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00평을 주더라도 어차피 교육청이 협의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 1월 달에 협의한 대로 이대로 갔을 때 기부 체납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거 수용하고 빨리 가지 않으면 이 2년의 그 시간적인 가치는 이 600배는 가치에 몇십 배는 될 거예요. 기존에 해임총회 하게 되면 1년이 사업이 최소한 1년이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1인당 1억 원 이상은 손해가 날 거라고 저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재개발은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지 않으면 그 시간의 가치는
조합원들한테 그대로 피해가 오거든요. 1년만 지나도 공사비가 계속 올라요. 지금 부동산 경기에서 또 하락되고 있잖아요. 근데 재개발을 왜 투자하느냐? 이런 하락기에서도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그 가격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업이 가지 않고 중단하고 있으면 하락기에 가격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1, 2억씩 떨어졌잖아요, 이미. 이문 4구역 같은 경우는 그대로 갔어요. 우리가 먼저 가는 거였는데 그쪽이 더 빨리 가서 이제 사업인가 접수를 한단 말이죠. 거기는 가격이 안 떨어졌어요. 하나도. 근데 우리는 1, 2억씩 떨어졌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재개발은 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 재개발은 고난이다. 고난. 네. 시간과의 고난이다. 네. 이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의 고통은 심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2004년도에 이제 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2016년도에 조합서를 입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더 심한 곳은 상계동 같은 경우에 이제 2009년도에 조합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합장이 이제 5번 바뀌었고요. 5대 조합장 계속 싸움 때문에 바뀌었고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뭘 하고 있냐면 이 촉진계획 중대한 변경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검찰의 기소도 많이 돼 있고. 예. 여기보다는 우리가 좀 낫네요. 예. 이런 거다. 고난이다, 고난. 재개발이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고 고난이다.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이 혼란을 빨리 종식을 시키려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교육청 관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요것 때문에 건축심의를 상정을 못했죠. 철회가 됐죠. 여기에 대한 혹시 궁금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혹시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건축심의 그 교통이래. 교육청 문제는 추후에 해결하더라도 과연 갔어야 맞느냐 아니면 교육청 말을 따라서 다시 변경을 해서 늦게 갔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한번 거수로 한번 저는 들어보고 싶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자, 교육청 협의는 추후에 하더라도 갔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교육청 문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갔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 설명 안 드렸는데요. 네. 기존에 이제 2020년도에 6월 17일이죠.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초등학교 유치원을 짓지 말고 초등학교만 짓자라고 했을 때 이때가 공람까지 이제 다 끝난 상황이에요. 심의도 다 끝났고 공람 의견도 다 됐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때 다시 가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촉진계획 변경을 다시 했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그동안에 협의했던 거 있잖아요. 다시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도 뭐 1에서 2년이 걸리겠죠? 예. 근데 그때 조합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냥 가자. 나중에 협의하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자, 건축심의 끝나고 나서 다시 가더라도 이후 기간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잘 되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협의가 일부분 어떻게 했으면 또 경미한 변경으로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촉진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할 거냐 아니면 건축심의 간 다음에 이때 촉진계획을 다시 변경을 할 거냐 협의가 되면 그대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할 것이냐 이 선택에서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네. 맞죠.
왜? 어차피 기간이 똑같으니까. 그거는 똑같아도 순리는 순리대로 해야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촉진계획 때 변경하더라도 교육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니까 사업이 그게 더 빠르니까.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그 이번에 1월달에 올해 이제 1월달에 우리가 협의 공문을 보냈잖아요. 조합에서 보냈고 요걸 수용하기로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하고 유치원을 지어도 좋다. 단지 기부 체납으로 해달라. 예.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건축 심의 끝나고 나서 이제 총회를 한번 할 거예요. 총회를 해서 재정비 촉진 계획에 대한 변경을 할 거고, 그리고 바로 건축 심의를 들어간다. 그럼 끝나거든요. 예. 건축 심의 들어가고 교육 영향 받고 사업인가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다 지연이 없이. 예.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영월학교는 그게 지금 확정이 됐나요? 네. 이번에 판결이 나와서 이제 국제중학교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판결이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촉진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게 되면 다시 중학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 필연이겠는데 지금 여기는 그렇죠. 중학교가 여기 없고 저 맞아요. 황해사 있는데 거기 몰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시 교육청은 또 반대를 할 거예요. 중학교 건립에 대해서 학생수 부분 때문에 구청은 또 지차고 할 거란 말이죠. 요 대립 누가 풀 거냐 이거죠. 구청 입장에서 무조건 짓는 게 유리할 것이고. 예,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중학교가 저기 학예사에 학예중 소유중 거기 다 있죠. 여기 영원중. 아니 맞아 저쪽에 성중 중학교? 주변에 왜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이 구역이 아니고 저 위에도 기름 쪽으로 해서도 하나 있고 네. 있는데 거기는 산동네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있다는 거죠. 저 네. 중학교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있는데 아니어도. 일단 이쪽 구역이 우리 구역 내 쪽에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멀다라는 얘기죠. 네, 멀다라는 네. 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정부 인원 감소를 해가지고 중학교를 못 짓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위를 많이 끌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결국엔 600몇십 명을 기부하는 걸로 해서 예, 그렇게 빨리 가는 게 낫다. 네. 세월 1, 2, 3년 끄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 그런 문제가 것들이 우리 구역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 같은 게 학교 짓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5년 동안 사업 지연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따져본다면 교육청에서 안 지켰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왜 굳이 그걸 지켰다고 하는지, 왜 학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기존에 이제 또 뭐 강북구청장님은 이제 이쪽에 학원가를 만들겠다는 그런 또 네, 그런 의지가 있다 아직이 보니까, 있어가지고 예, 먼저 박겸수 국장장 그 예. 고집과 아직이 있어가지고 좀 다툼이 있었죠 교육청하고. 예. 근데 저는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결과만 볼 것이 아니고 그러한 어떤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봐서 조합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질 때 결과만 가지고 이거 안 됐으니까 못했어라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네. 이해되는 면이 굉장히 있어요. 이해되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저도 그렇고 다른 조합원들이 그 경과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네. 안타깝게도. 네. 근데 지금 와서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조합이 월급도 못 받는 조합이 꾸려져 가는데 그것도 그렇고 저 같았으면 그냥 돈을 더 빌려다가 월급 주고 했을 것 같은데 네. 이분은 그러지 못해가지고 월급 못 주고 사람이 없으니 소통을 못하는 건 당연하겠다는 생각을 해요. 또 그 전에 세 사람이 했으니. 이제 자금이 이제 딸려가지고 우리 임직원들 1,000만원씩에서 1억을 걷어서 경비를 썼어요 또. 그 와중에 그 정도로 어렵게 꾸려나갔어요. 네. 그런 내용을 조합원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른다는 게 문제. 네, 그런 거를 그때그때 어려운 상황을 우리 조합원이나 대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설득을 하고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이
매매통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런 문제는 인정을 해요. 네. 이제 소통 부재가 있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그 폐임총회가 이제 작년에 진행이 됐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사업 지원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업 지원의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 조합에서는 소통이 부족했다. 맞아요. 조합원들한테 많이 알리고 알려주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하고 알아야지. 인맥지가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굉장히 좀 부족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여기서 빨리 진행한다 해서 찬성을 했으면 무조건 우리는 손만 들었어요, 사실. 이거 따지지도 않고 내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꾸 방해만 넣느냐 네. 그렇게만 말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년간 이제 교육청에다 구청에다 시청에다 쫓아다니다 보니까 세월이 좀 흘렀죠. 흘른 데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실. 네. 그러면 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우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소통 조합원들과의 조합과의 이제 소통이 많이 활성화된 계기가 이제 뭐 그 카톡방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그 새로 신규로 매수했던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조합은 여기에 같이 소통을 해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해임의 원인이었다라고 제일- 예, 판단이 제일 큰 돼요. 수책이 저도 이 학교 문제, 학교 문제 이거는 저도 굉장히 눈여겨봤었거든요. 이게 조합하고 구청하고 소통해가지고 저도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어디 보고 하는데 아직도 안 됐다, 아직도 안 됐다. 지금 이때 물어보면 지금 구청에서 제동을 걸었다. 또 물어보면 이제 저 교육청에서 또 제동을 걸었다. 이게 굉장히 오랜 시일. 저는 이게 소송 관심이 없어서 소송권은 실은 여기 와서 들었어요. 소송권은.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간이 많이 끌었어요. 합의가 전혀 안 돼가지고. 교육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조합에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이익을 좀 챙기는 그런 방법 외에는 이길 수가 없죠. 교육청을. 이게 종교 문제, 교육 문제가 제일 시급한 게 사랑제일교회가 대표적이잖아요. 종교. 거기에는 막 앞에 나서서 하니까 두드러져서 우리가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교육청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런 게 뒷 작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 몇 분하고 임원들하고 교육청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데모를 하고 뭐를 했더라도 이때까지 우리 조합원들한테는 하나 피해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이제 반성을 그때 많이 하고 느끼지는 있죠.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못 느끼셨으니까. 근데 저도 저쪽에 사무실에 있을 적에 2번인가 밖에 안 가봤어요, 저는. 그래서 조합장님을 내가 만나보도 못했고, 누구 이하경 씨가 그 사람 만나가 몇 번, 2번인가 봤어요. 근데 본 적에 무슨 얘기를 모르면은 곧될 겁니다. 어떻게 될 겁니다. 이것만 얘기하지, 그래 다른 건 없었다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지금 와서 자기가 홍보도 하고 따지는 알리고 건 아니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죠. 근데 그때 저도 좀 소감이 있는 게 그 이야기한 그 친구 그 친구하고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어요. 나도 물어보면 이제 조합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선생님 하는 것처럼 좀 따지듯이 물어보지. 가서 아니 어떻게 됐어요? 저랬어요. 이래 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오셨네?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항의하듯이 따지듯이 물어보는 경향인데 당연한 건데 네, 그거를 당연히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너 왜 따져? 왜 나한테 따져? 뭐 이런 식으로 저도 그거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내 돈 가지고 월급 주는데 이런 개념이 상당히 저는 강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때 되게 화도 내고 그 친구 좀 성토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제 그 돌아가는 내용은 저도 크게 관여를 안 해서 모르니까 지금 와서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이게 지난하게 이게 과정을 끌어오고 돈은 어디서 많이 차용을 못하고 그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그 일하는 구성원도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일을 하고 있고 이러니 그런 상황에 처하니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좀 그런 것을 알려서 좀 어떻게 대의원회의도 있고 뭐 이사회의도 해서 좀 돈을 더 차용을 해서라도 그런 걸 좀 해결하고 했으면 좀 어떻겠나라는 지금 와서 보면 그런 안타까움도 없잖아 있어요. 상황 설명이 좀 네. 부족해요. 근데 그걸 세 사람에서 그 일을 하면서 상황 설명까지 다 조합원들 일일이 상대해주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일단 그게 되게 아쉬운 거죠. 그 소통 문제는 이따 기타 안건에 더 얘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교육청 문제에 대한 질문 더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이제 과연 앞으로 조합이 꾸려지면 어떤 또 절차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실은 해임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앞으로 그동안의 조합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가 이제 내부의 내부 조직을 좀 강하게 좀 해야 되겠다. 기존에 같은 경우는 조합장님하고 상근이사 한 분, 경리 한 분, 이거는 이제 경리 보시는 분이니까 실질적인 업무는 이제 두 분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근이사 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조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업체를 이제 8월달에 업체를 우담에서 해안으로 바뀌고 나서 12월까지 이제 건축심의 상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런 업무를 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죠.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추위에서 계속 어떤 문자가 오고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합에서 하나씩 다 대응을 해줘야 돼요. 다 알려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업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조합은 내부 조직을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상근이사도 한 두 분 정도 좀 이렇게 와서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여건이 그 동안에는 부족했어요. 여건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급여를 안 받고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되면 임원 선거 이후에 건축심의를 들어가고, 건축심의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한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뭐 이렇게 되면은 사업인가가 나올 텐데, 요 기간까지만 우리가 잘 버티고, 우리는 좀 설계사도 선정을 했잖아요. 설계사. 재개발에서 따진다면 계약 금액이 가장 큰 게 지금 설계사예요. 좀 융통도 받고 서울시의 융자도 좀 받고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내부 구성을 강하게 해서 가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소통이 많이 부족했다. 소통이 많이 부족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많이 받고, 또 의견을 수렴하고, 또 조합원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카톡방도 있잖아요. 카톡방도 있고 카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우편물을 해서 조합원들한테 우리 조합의 진행사항들을 소상히 좀 알려주고, 또 조합원님들의 그 의견을 또 수렴을 하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그래서 소통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임원 총회가 진행이 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계속 이렇게 싸울 거냐, 신추위, 이성무방해, 뭐 소통방해, 이렇게 3단 분리가 돼가지고 계속 싸울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싸움은 가면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왜냐면은 일만 제대로 딱딱 진행해주고, 네. 그날 일정에 대의원님들이나 대의원이 아니라 이사님들이 구청이나 서울시청에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알리는 거는 뭐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 카톡 있잖아요. 네. 한번 올리면 딱딱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일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것만 먼저 갈게. 대통합이라는 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신추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중에는 중심 세력이 있겠죠. 여기서 뭐 더 그렇게 하죠. 중심 세력이 있고, 이분들한테 연관된 또 이분들을 지지하는 이제 조합원들이 계실 텐데, 이거를 저는 하나로 치진 않는다. 이 중심이 되는 분들도 있지만 이분들은 그냥 조합원일 뿐이에요.
조합원분들 뿐이고 조합원으로서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소신대로 뭐 해임청에 발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건축시 반려 민원도 할 수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분들하고는 우리가 소통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은 네. 조합장 이렇게 딱 됐잖아요. 일단 우리가 네. 조합장을 선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이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잘 해나간다. 네. 그러면 찬성해주고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는 있어 인사말로도. 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조합장이 어떤 거를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은 네. 또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그건 없다고 보장을 안 합니다, 저는. 네. 예, 그러니까는 하나에 우리가 모든 거를 100% 오픈해가지고 하면은 말썽은 없을 것이고 네. 터집을 잡히지를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뭔 일을 해도. 예, 예. 네. 그렇게 갈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은 누가 반대할 사람도 없고 다 일도 순조롭게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예. 이사회를 결정을 이사회를 해도 먼저 그 안건에 대한 먼저 브리핑이 있고 거기서 그렇죠. 충분히 숙지가 된 다음에 이사회 예.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구축을 되고. 해야 됩니다. 예, 그거 예. 대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예.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면 대의원 회의 오늘 합니다가 아니고 미리 대의원 개최하면 하루 종일 시간을 잡아서 그래, 뭐 오전에 브리핑 다 하고 그 서명을 받거나 이거는 차후에 해야지. 뭐 안건 뚝 갖다 던지고 뭐 대충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는 어렵. 그 시스템이 확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돼야만이 나중에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죠. 그렇죠. 충분히 다 설명을 해주고 하고 그럼 조합장의 책임도 벗어날 것이고 예. 그 임원들의 책임도 벗어날 것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조합원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지금 기존에 했던 것처럼 소통이 안 돼도 우리 선생님이 지금 대의원이신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의원이신데 못 듣고 그 거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애들 예, 알지 예. 못하고 이게 그런 게 제일 안타깝다. 예, 그건 맞아.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지금 회의를 하든 뭐를 하든 회의했을 때 하루 이틀 전에 어떤 상황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줘야지 저희들도 이거는 이렇게 한다 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예, 그때 예. 가서 제가 예, 발표를 하는 알겠어요. 거고. 우리 저기 그 천명숙 대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저희가 대의원을 계속 여기에서 그 지금 대의원이 앉아 계시는 분이 3분이신데 현재 요 자리에서만 저희가 대의원을 할 때는 일주일 전에 대의원의 안건에 이 유인물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 유인물을 보내들어가지고 무슨 어떤 안건이다 무슨 뭐 어떤 회의를 한다는 것을 일주일 전에 이거 다 공지를 그 조합원 대의원 그 집에 다 넣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건에 가가지고 대의원님들이 그 대의원 회에 나와가지고 궁금한 거 있고 따질 거 따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우리 최명숙 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대의원을 참석을 해가지고 무슨 그 바로바로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인물은 항상 저희가 그 이 정비몽땅에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몇 차례 대의원의 회의를 하고 그 안건을 하고 일주일 전에 집으로 이 우편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명석 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을 그 대의원님들이 자세히 안 읽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안건 얘기를 하면은 그런 줄 알고 했고 마찬가지로 맨날 지방에 가 계셔가지고 그런 줄 모르지만 유인물을 받아본 적이 직접 받아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서면만 내시고 그냥 예. 바쁘시니까 예. 또 지방에 내려가시고 예, 예. 그런데 유인물은 항상 일주일 전에 대의원님에 방문하고 여기에 안건을 그날 회의한다는 내용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의원을 한 거지 무조건 대의원님들 모셔가지고 그 안건을 이렇게 한다는 예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현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임대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새로운 구성진과 임원진들하고 조합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 조합장, 총무 상근이사, 여직원이에요. 여직원은 이 회의하고 그냥 격리만 보는 그거예요. 근데 조합장하고 총무이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소통이 안 됐다. 물론 소통이 안 됐어요. 왜? 이 조합장이라는 그 사람은 대외적인 일을 해야 돼요. 조합원들하고 소통하고 뭐하고 그러면 사업 진행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악, 구청, 시청, 협력업체들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촉진기획 변경을 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오만대 뛰고 상근 총무이사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조합원들 오면 상담하고 모든 문서 처리하고 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조합 구성이 어떻게 되냐? 조합장이 있어가지고 여기 총무이사가 있고 총무이사에 이 직원들이 7, 8명이 있어야지 이게 그 조합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평에 조합원이 1,550명이에요. 1,550명을 과연 두 사람이서 이걸 관리를 하냐. 물론 체제적으로 잘못됐어요. 근데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임원을 쓸래도 조합장, 총무이사, 여직원 월급이 밀려가지고 있는데 새롭고 유능한 인재를 이렇게 해가지고 등용시켜가지고 같이 일을 하려도 이 직원의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생활비는 월급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뿌려나간 거예요. 그러면 자금 차입은 어떻게 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조합 설립하고 2016년도에 조합 설립을 하고 이 호안시하고 호안시 외 11명의 소송을 건축심이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낸 거예요. 이 무효 소송을 내니까 어디서 돈이 나와? 서울시에서 자금 차입을 하는데 허구에서 이 자금 차입을 하는데 허구에서 소송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물론 없는 살림에 뿌려 나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났고 소통을 조합원들한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롭게 구성진 임원들 아까 마찬가지로 최소한 조합의 상근이사, 업무이사, 그 다음에 사무원, 또 이 사무원 보조 이렇게 해서 구성진을 새롭게 젊으신 분들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카페, 유튜브 이걸로 해가지고 충분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앞으로 뭐 제가 될는지는 안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 이 소견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대연에 유튜브로 해가지고도 우리 전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소통의 방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 대의원회 수시로 열고 앞으로 나아갈 진행 방향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조합원들이 궁금한 거 그렇다고 매일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업무가 하니까 일정한 날을 정해가지고 조합원들하고 간담회를 이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모든 일을 다 시스템에 갖춰지고 그러면 조합원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번 예. 간담회에서.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고만 있지 말고 아니 지금이라도 소통을 하시려면 여기 지금 저는 대의원도 아닙니다. 예. 대의원도 아니고 일반 조합원인데
대의원분들한테 이 설명을 하시고 그 대의원분들이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개인이 뭐 만약든지 친분이 있던지 간에 그죠? 네,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이때까지 지내온 건 이제는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설명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딱 그 시스템화 시켜갖고 앞으로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합원 말씀대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은 조합이라는 것은 조직 아닙니까? 예? 조직이 있으니까 이사회 모든 것은 이사회를 거치고 대의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거기서 통과되는 것을 우리 조합원들한테 총회에 안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절차법을 재개발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대의원 이 조합원들한테 그 모든 걸 공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이사회 대의원회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그 통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 소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나가기로 그 제가 결심을 하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제가 모든 시스템이 부족하고 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사과드려요. 우리 전 조합원들한테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없는 살림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자금이라는 것은 그럼 자금이 이게 움직이려면 돈 아닙니까? 대의원회를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개최를 하려도 대의원 여러분에서 우리가 정족수가 120명인데 지금 116명이에요. 근데 엊그저께 또 사망했다고 그래가지고 한 분이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116분이 대의원회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대의원회를 참석을 하면은 5만 원이고 이렇게 서면을 내면은 3만 원을 드려요. 그러면 대의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의원들하고 의논을 많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대의원 여러분들 회의하고 나면 뭐라 그래? 전화통이 며칠간은 불나요. 왜 돈 입금 안 시켰냐고. 첫째, 예? 대의원회 참석을 했는데 지금 대의원회가 지금 저기 우리 여기 대의원님 저기 계시지만은 대의원회 지금 저기 그 회의 참석비가 꽤 됩니다. 한번 열 몇 차까지 돈을 지급을 못했어요. 그래도 대의원 제가 얘기가 지금 말한 대로 조합이 돈이 없으니 그래도 회의는 해가지고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도 노인분들은 그 5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는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시에서 돈을 차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차입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타 구역처럼 조합원들한테 십시일반으로 돈을 내라. 그럼 어느 조합원이 내겠어요? 1,500명 중에서 누군 내고 누군 안 내고 그러니까 그냥 방관을 하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자를 줄 테니까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줄 테니까 조합에다가 차입을 하는 조합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조합은 크고 또 이 촉진구역 변경이 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언제 들 줄 알고 여기다가 조합에다가 돈을 갖다가 빌려주냐. 차라리 은행에다 갖다 주면 안전하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하면서 제일 문제가 자금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고 자금만 있으면 아까처럼 여러 분 그 젊은 인재를 등용시켜가지고 조합을 이렇게 꾸려나가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래요. 이제는 이 체제로 가게 되면은 사업은 빨리 가고 어쨌든 간에 빨리 시공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금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요. 아니면 이 신탁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 자금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조합이 그냥 빨리 가가지고
건축심이 내고 사업시행인가 내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불러대서 자금 차익을 받는 게 가장 조합원들한테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그래요. 촉진지구를 그 2016년도에 제가 조합장이 됐어요. 2016년도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구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2,870가구에서 3,555가구를 하면은 한 670가구가 됩니다. 이 670가구를 늘려가지고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을 줄여가지고 하는 게 최고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촉진구역 변경을 해야 된다. 왜? 이미 2,870가구는 2010년도에 나온 거예요. 2016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조합장 하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 같이 조합원이었을 때에 2013년도에 국토부에다가 제가 질의를 했어요. 촉진구역이 되면은 가이드라인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20%를 받을 수가 있냐? 3월 달입니다. 2013년도 3월 달에. 국토부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질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3월 며칠 날에 왔는데, 촉진구역 변경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20% 상향 조정이 된다. 그래서 20%를 받기 위해서 2014년도입니다. 그때 제가 9월 달에 2014년 9월 달에 추진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이 추진위원장도 사실 이 재개발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저는 사업을 했어요. 저는 검도용품을 일본에다가 수출을 한 30년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돈 벌어가지고 그냥 내가 집을 사지. 무슨 아파트야. 우리 가까이, 제일 가까이 사시는 지금 임종환 씨가 바로 우리 이웃이에요. 아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이웃. 여러분들 다 내 이웃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공장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해가지고 조합 설립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으니 동의서 좀 내주십시오. 동의서 좀 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2016년도에 우리가 조합을 설립을 했어요. 조합을 설립을 해보니 2014년 9월 달에 제가 추진위원장이 됐을 때 조합에 돈이 얼마나 있었냐? 정창경 씨가 저한테 물려줬을 때 돈이 제로입니다. 제로인 상태에서 제가 추진위원장을 했어요. 그런 내용은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든지 서울시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임원진들하고 같이 구성진을 꾸려가지고 이제는 소통을 충분히 하고 유튜브도 찍고 단톡방에도 하고 이 소통하는 젊은 분들이 이번에 새로 나오시는 임원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아시려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딱 뽑아서 이게 재개발인데 여기도 써야 네, 알겠어요. 돼. 재개발이라는 자체가 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는 투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니까 투자했을 때 어떤 단계에서 투자를 들어가냐면 조합 설립 인가가 돼서 75% 이상의 동의가 나오면 이때 투자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전까지 추진위 단계에서는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75%가 안 되면 이건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비용은 반드시 들어가요. 왜냐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사무실 월세, 뭐 급여, 업체들하고 또 뭐 홍보료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의서를 받는데
동의서를 받는데 거의 대부분의 돈이 다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은 나머지 이제 요때 이후에 다 조합에 빚이 되고 나중에 이제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자금이 차입이 되면 다 또 상환을 해줘야 돼요. 좀 재개발 이 건설 쪽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뭐 공사비도 이렇게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난리를 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런데 딱 큰 말씀 하시더라고요. 빨리 가는 게 자력하는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빨리 가는 게 자력하는 그게 정답이죠. 한마디 외에는 없더라고요. 뭐 지금 인건비가 많든 자재값이 이만큼 올라있든 상관없이 그냥 빨리 가는 게 낫는 거예요.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이제 지연이 되니까 끝나고 또 다시 질문하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촉진 계획 수립이고, 요건 이제 지났고, 촉진 변경하고 교통 형표가 지났고, 이 이후부터 이제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제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3월 중순 정도면 임원 총회가 아마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는데 이제 변경 인가 구청에 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한 4월 중순이나 5월 초 정도 되면 조합 설립 변경 인가가 나고,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총회를 한번 열 거예요. 촉진 계획 변경에 관한 총회를 한번 열 계획이고,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돼요. 예산. 이제 임시조합장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제 어디까지나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예산들을 다 편성을 안 할 거예요. 물론 총회 한 번 정도 하고 이런 예산적 기본적인 예산은 편성을 하겠지만 향후에 조합이 이제 일을 진행하기 위한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때 총회가 한 6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쯤에 총회를 한번 열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건축심의. 이때 이제 경관심의도 같이 들어가고, 올해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환경영향 평가도 이때 가능해요. 환경영향 평가랑 같이 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영향 평가가 있는 거죠. 교육영향 평가. 그리고 사업인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 이 건축심의 관련해가지고 이제 해안에서 설계를 검토를 좀 해봤어요. 전반적으로 설계는 다시 수정을 해야 되니까 해보니까 동수는 48개 동 정도가 나와요. 48개 동 정도 나오고, 그리고 충수는 12층에서 35층 12층에서 35층, 용적률은 뭐 260.67%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설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제 했던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이제 해임총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건폐율이 왜 이러냐, 또 이제 동수가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충수가 왜 최저층이 5층까지밖에 안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맞는 것도 있지만 이 건폐율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평균 충수가 19층이잖아요. 이 충수가 정해지면 건폐율은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19층에서 건폐율을 뭐 올리고 낮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정해지는 거죠. 법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에다가 우리가 2층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2층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어떻게 돼요? 50%가 돼버리는 거예요. 2층을 지으면. 근데 4층을 지으면 4층 같은 용적률이 100%라고 했을 때 4층을 짓게 되면 25%가 되는 거예요. 25%. 이렇게 건폐율은 정해진다. 그래서 우리 구역 같은 경우도 19층이 정해져 있어요. 19층. 그러면 우리 같은 면적에서 같은 용적률도 정해져 있잖아요. 260.67% 정해져 있고 19층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우리 건폐율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희 용적률이 260이에요? 260.67%. 269가 아닌가요? 네? 269로 봤는데 269%. 아니 259.67% 있어요. 아, 네. 그럼 잘못 그래서 됐나?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면적과 용적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원래대로 한다면 20% 가량의 이제 그 건폐율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실제로는
9%인가 6%인가 그러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층수 건물이 올라가는 게 있는가 하면 부대 시설이 1층짜리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건물들은 다 건폐율에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지니까 이제 29%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뭐 높은 뭐 닭장 뭐 설계 이런 것들은 틀린 말이다. 왜? 평균 층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건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변할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이제 동수 관련해 가지고 최초의 설계가 47개동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60 몇 개 동으로 60개동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 47개동이 나왔을 때도 동수가 많다고 난리를 좀 쳤단 말이죠. 47개동. 근데 우리가 이제 3,542세대잖아요. 근데 이거를 19층으로 나누고 19층으로 나누고 그리고 나서 한 개 동에 이제 통상 4개 정도 라인이 들어가요. 예. 이제 한 개 동에 4개 정도 라인이 들어가도 4개 정도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이 동수는 46개 동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예. 요 46개 동 정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층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19층이 정해져 있고 이 4개 라인을 6개 라인으로 만들면 이게 한 36개 동 나올 거예요. 근데 6개 동 라인을 만들다 보면 설계할 때 이제 이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부피가 커지면 이제 설계상에서 정북일조가 있고 채광사선이 있고 인동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막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렇게 쏟아보면. 그러다 보니까 6개 동을 짓는 것은 그 지형에 맞춰가지고 6개 동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또 6개 라인, 그 다음에 2개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지역마다 다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층수가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 구역은 한 46개 동 정도가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죠. 47개 동에서 60개 동으로 이제 바뀌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뭐냐? 이 동수가 늘어났다는 건 2개 라인을 가진 건축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2개 라인을 가진 건축물. 6개 라인을 했으면 36개 동수로 줄어드는데 2개 라인이 많았다. 왜? 이제 서울시에서 평균 층수를 이제 하는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으면 평균 층수를 그전에는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 위걸로 산정하는 거예요. 요 높은 걸로 서울시에서 산정을 하다가 근데 설계를 할 때는 요걸로 산정을 하고 이 평균 층수로 산정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맞추다 보니까 건물을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를 하면 평균으로 해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67개 동으로 바뀐 거고 올해 서울시 평균 층수 기준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건물이 있을 경우에 높은 층으로 하다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다시 평균 층수 중간으로 해가지고 평균 층수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67개 동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다시 46개 동. 이제 여기서 설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48개 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물론 과거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설계를 하면 48개 동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수. 층수죠. 그다음에 이제 층수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왜 5층짜리 건물이 들어갔느냐라는 부분인데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 일조권 부분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구역을 보면은 뭐 약간 삼각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도로가 있잖아요. 18m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여기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학교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설계적으로는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고 세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큰 넓이가 이제 이렇게 넓은 것 같은 경우는 층수도 높게 나오고 용적률도 많이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뭐 중간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또 이 길쭉하잖아요. 길쭉하다 보니까 설계할 때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용적률을 200%를 찾았다. 원래 우리가 260점,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북쪽이다 보니까 이 상구역에서 건축 설계를 할 때는 정북일주에 적용을 받아요. 정북일주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가 있을 경우니까 도로의 중앙이 기준이 돼서 이 거리가 10m라고 한다면 여기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은 20m의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공원일 경우에 이제
공원도 도로하고 같은 개념으로 있거든요. 기법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 이 공원까지 합쳐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여기다 이제 지었던 거고, 여기에 공원을 만든 거예요, 공원을. 요족 때문에. 이제 연관성이 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원과 도로의 중앙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거리가 멀어지니까 상구역의 건축 설계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과거에 이제 상구역하고 구청하고 우리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학교의 위치가 왜 변할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변할 수가 없다. 변할 수가 없다라기보다는 이 위치가 설계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 학교가 이제 요 뒷부분에 있으면 여기가 북쪽이 되잖아요. 북쪽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설계할 때 애매한 점이 있어요. 공원이 이쪽으로 가면 좀 괜찮긴 한데 학교가 있으면 이 학교의 일조권을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부 일조 때문에. 이 거리를 일격해야 되고 이쪽에 충수가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는. 일반 주택 짓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아, 맞습니다. 적용네. 예. 우리가 이쪽으로 붙이면은 저쪽 반대편에서는 높이 못 올리니까 예. 당연히 간다겠죠. 그래서 학교는 밑에 있는 게 유리하다. 밑에.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겠네요. 예, 그리고 학교하고 공원하고 같이 이제 공원 위치가 이쪽으로 바뀐 게 상구역 때문에 공원도 이쪽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가 된 거거든요. 이게 최상의 위치예요. 또 이 외곽으로 바뀌면 어떠냐 이제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정북 일조가 있고 또 채광사선이 있는데 채광사선은 뭐냐면 창방향, 건축물이 있으면 창 방향이 있잖아요. 창문이 있는 방향에서는 이 인접대지 경계선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 기준점이 되고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 도로잖아요. 도로. 그러면 이쪽에 건축물을 지을 때 유리하죠. 이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 중앙에서 건축을 하면 되니까.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이는 거는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쪽은 우리가 그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촉진계획, 촉진계획에서의 학교의 위치와 도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 학교의 위치는,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5층 설계를 왜 5층 설계를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도 아쉬워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스카이라인 하잖아요. 2040 플랜을 하면서 스카이라인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당장 갑자기 나온 그런 뭐 계획이 아니고 이 스카이라인이라는 것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카이라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낮은 층이 있어야 높은 층이 있는 거예요. 낮은 층이 있어야 높은 층이 있다. 왜? 우리의 평균 층수가 19층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19층보다 높은 게 있어야 낮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야 높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층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과하기는 하다. 근데 이건 알아야 된다. 낮은 층이 있어야 높은 층이 있다라는 거. 이건 알아야 된다. 아쉬웠던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이 5층에 조합원분들이 굉장히 이제 30평대를 희망하고 계시잖아요. 30평대를 희망하고 계신데 왜 여기다 또 30평대를 넣냐. 25평 넣었으면 되잖아요. 낮은 층이 있으니까 더 높은 층이 있어서 우리 조합원들이 유리하고 이 5층을 그냥 놔두고 25평대로 만들었다면 이건 조합원분들이 가져갈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30평대를 넣었을까? 이건 제가 봤을 때 아쉽더라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유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그 총회가 끝나고 건축심의 들어가기까지 설계에 대해서 수정을 좀 들어갈 건데요. 이 설계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그 최저 층수는 12층까지 12층에서 35층 요 사이로 진행이 될 거고 건폐율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변동이 있다라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1층으로 된 이제 부대 설계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막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건폐율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수는 46개 동에서 뭐 48개 동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거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설계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3개월을 생각했는데 짧아요. 3개월이면은 그쪽에서 설계 만들고 나서 한 번만 검토 맡기고 수정을 하면 뭐 1, 2개월은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3에서 한 6개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심의를 바로 접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되면 예. 그 설계사 측에 뭐 우리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3D를 돌려서 조합원들이 좀 볼 수 있게 예. 그걸 좀 적극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그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3D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예. 3D로 돌리면 조합원들이 와서 동의 방향이라든가 층이라든가 예. 만약에 내가 원하는 여기면은 여기에서 내가 바라보는 조망이라든가 예.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세상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뭐 거기서 안 된다면 우리 비용을 들여서라도 예. 그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이 예. 이 설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결정이 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예, 3D로 만들면 좋고 기본적으로 조감도가 나오잖아요. 이제 입체적인 이제 조감도가 나올 텐데 같이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대로 조합원님들한테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왜냐면 항상 그래요. 제가 뭐 누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기 혼자 검토해가지고 하면 항상 미스가 생겨요. 근데 조합원님들한테 이게 딱 제시를 해드리면 조합원님들 중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막 나오거든요. 자기 팔집이 그렇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런 부분은 또 수정할 부분이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 머리 못 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조합원님들하고 소통해가지고 건축심의를 접수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심의하는 이제 통과까지를 저는 이제 2023년도를 목표로 좀 잡고 있어요. 따져보면 이제 약간은 무리할 수도 있어요. 약간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또 조합원님들이 원하시는 게 빠른 사업 추진이잖아요. 빠른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2023년도까지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뭐 조금 지연은 좀 될 수 있겠지만은 몇 개월 정도 우리가 수정하는 과정은 필요하니까요. 또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영향평가가 진행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요 사업인가 접수잖아요. 사업인가 접수 전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국공유지하고 정비 기반 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 이제 구청과 각 이제 부서마다 이제 소유주가 다 다르잖아요. 국토기획부가 될 수도 있고 국토교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협의를 해가지고 공문 접수를 이제 받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사업인가 하기 전에 우리 세입자 조사도 이제 다시 한번 또 해야 돼요. 세입자 조사를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영향평가가 있어요. 영향평가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설계사에서 진행을 하고 또 협력업체가 이미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랜드코리아라고 선정이 돼 있던데 그쪽에서 이제 각종 영향평가를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건축심의가 통과되자마자 교육영향평가를 빨리 바로 접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육영향평가가 끝나자마자 사업인가 접수를 빨리 해야 되는 거죠. 네. 이 전반적인 큰 흐름을 잡고 나서 갔을 때와 나중에 갑자기 사업인가 접수해야 되니까 이때 작성해야지 이러면 우리는 늦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할 거고 이제 사업인가 접수하기 전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심의가 있어요. 심의를 이제 구청에서 추가 분담금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되면 그쪽에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거죠. 이때는 감정평가가 하기 전이기 때문에 계략적인 전체 구역의 우리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고 총 매출 분양 일반 분양과 조합 분양 뭐 상가 분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매출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그리고 총 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부담금이 여러분들한테 얼마가 될 건지 계략적으로 이제 하는 심의가 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사업 인가를 접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2025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사업인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관리처분까지 제가 계획을 다 수립을 했는데 이제 사업인가가 통과하고 나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시공사 선정이잖아요.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이때 시공사에서 이제 또 대안 설계를 가지고 올 거란 말이죠.
대안설계, 특화설계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우리한테 조합에 제시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다시 따져봐야 돼. 대안설계가 우리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따져봐서 꼭 필요하다면 경미한 변경을 한 차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 필요 없다면 바로 가는 게 우리한테는 조합의 이득이죠. 그래서 시공사 선정이 되면 이때는 이제 모든 업체를 불러서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다시 재조율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겠죠. 저희가 그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 대해서 계획을 짠 거를 인쇄물로 좀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다 좀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나중에 뭐가 가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조합원분들도 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인쇄물을 만들어서 다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보니까 32년 정도 꿈 같죠. 32년. 이때 정도 입주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업인가 때문에 이제 촉진계획 변경이 분명히 한두 번 정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32년에서 33년 정도면 입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플랜은 네. 저 건축 심의할 때 네. 중대 변경을 하지 않는 조건일 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중대한 변경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대한 변경이라는 건 촉진계획 변경을 다시 짜는 거예요. 중대한 변경이라는 명칭이 도정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재정비 촉진법에도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중대한 변경이라는 거는 그냥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대한 변경할 때 우리가 그 촉진계획 했던 4년 동안 거쳤던 과정을 다시 거치는 거예요. 거치고 나서 다른 이제 우리 같은 교육청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문제가 없을 때 2년이 걸려요. 2년이.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교통영향평가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업체 선정하고 다시. 3년이 넘어갔습니다. 네. 교통영향 다시 해야 되고, 이거는 이건 다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이게 자연스럽게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경미한 변경은 이걸 다시 안 해도 돼요. 그냥 변경 보고서만 다시 제출하면 돼요. 근데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사업전이 2년이 아니고 3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진행했을 때 32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25년에 사업인가가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23년도 건축심의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조합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고난이다. 이게 고난. 조합원들도 고난이고 조합에 일하는 집행부들도 고난이에요. 고난의 세월인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가는 것밖에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이 끝났는데요. 요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혹시 설명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요 내용부터 처리하고 기타 한건 넘어갈게요. 2030 없습니다. 설명 너무 잘해주셔서 없으시면 이제 편안하게 한 가지만 더 설명. 한 가지만 더 설명한다고 하니까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50층 설계가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톡방에서도 많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저쪽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촉진계획을 다시 하게 되면 50층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구역은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 각 지역마다 이종 있어요? 1종 있죠. 1종하고 이제 다 섞여 있지만 우리 주가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 12층 이하예요. 이게 이제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있는데 우리는 조례를 따르기 때문에 조례로 따진다면 1종 같은 경우는 150%가 이제 기준이고요. 2종 같은 경우는 200% 그리고 3종이 250%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준주거 지역이 400%, 상업 지역이 600에서 뭐 800% 정도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역은 이제 요건데 실제로는 190%예요. 190%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50중 설계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존에
35층 최고 높이로 하고 옆에 이제 좀 낮은 층 해가지고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평균 수가 19층이었죠. 이걸 더 이제 50층으로 만든다. 50층으로 만든다면 50층하고 1층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평균 층수가 50층하고 1층 25층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적률이 높아야 되는 거야. 용적률이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 200%라고 계산을 하고 200%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용적률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찾을 수가 없는데 이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없다. 유일하게 이제 그 재개발에서 본다면 이제 도정법이 있고 뭐 공공주택 특별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용도 상향은 가능해요. 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도 용도를 상향할 수 있는 법은 있지만 용도를 상향하는 거는 1단계만 가능해요. 1단계. 그래서 지금 50층 설계를 하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어떤 거냐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아파트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요거를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해가지고 4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50층 설계로 높은 층도 만들고 이거 높은 층 만들어서 평균 층수가 뭐 30층 뭐 25층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제 사업은 딱 하나 있는 게 도시정 비용 재개발. 도시정 비용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역세권지 420m 이내에서 이제 용도를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420m까지 현재 1차 역세권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런 경우는 2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도 역세권 250m 이내에서 했을 때 2종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이 가능한 사업들이 있어요. 역세권일 때. 이제 서울시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뭐 장기주택 공급을 위한 뭐 운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재개발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도 1단계 상향 가능해요. 2종일 때 3종일 때 준주거 이렇게 1단계 상향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용도 상향을 하더라도 3종으로 갈 수 있는데 3종으로 간다고 하면 250%. 근데 우리는 260.67%거든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우리 조합원님 용도를 상향하면 좋다. 물론 좋아요. 좋은데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제 늘어나는 용적률 50%잖아요. 요거의 2분의 1, 25%는 공공임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다르냐? 이 25%를 지어줬을 때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공공임대를 주더라도 택지비가 포함이 안 돼요. 우리 땅을 빼고 건축물에 대한 걸로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파는 거죠. 건축물 값만 받고 싸게. 이런 게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이제 260점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택지비를 포함해가지고 받아요. 금액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파는 가격이. 근데, 자, 이 25%를 그냥 거저 주고 나서 나머지 25%를 일반 분양을 하는 건데, 이게 이득이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강남의 재건축 같은 경우에 3종 250%에서 4종 준주거적으로 해서 400%. 여기에 이제 그 용도를 제외하고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기준이 한 125% 정도? 125% 정도 이렇게 상향을 할 수 있어서 한 500%가 된다, 그죠? 그러면 늘어나는 이제 250%의 용적률로 그냥 갖는 게 아니고 125%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되고 나중에 그걸 팔 때 우리의 땅값은 못 받는다, 건축비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실이나 이런 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들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부터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제 그런 거죠. 사업성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건축물은 많은데 우리 땅의 지분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땅의 지분이 250%면 만약에 나중에 주택 25평을 지금 한 7평 정도 대지 지분이 있잖아요. 근데 500%를 지으면 7평이 아니고 3.5평이 내 대지 지분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을 파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핵심은 우리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를 상향하더라도 3종으로밖에 상향할 수가 없고 250%에 대해서는 또 25%에 대해서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되고, 근데 우리 현재는 지금 260.67%를 받았어요, 이미. 예. 상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상향해서 뭐 하겠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준주거지로 가야 되죠. 상향을 하려면, 50층 만들려면. 근데 요거는 갈 수가 없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과 소규모 재개발이 아니고 역세권에 가까운 그 사업이 아니고서는 400%로 이렇게 2단계 상향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동 쪽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을 미리 수립을 구청에서 미리 수립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이게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 이제 용도를 상향을 해주면서 조합원들한테 이제 뭐 혜택을 좀 주는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혜택이 아니고 공공재개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조합원들이 자기 한 사람한테 다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줄 수가 없으니까 용적률을 상향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하나 줄 수 있으니까 그 혜택이 쪽에서는 맞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조합원들이 다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일반 분양도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니네 이 정도면 되는데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 여건을 보세요. 주변 여건. 우리가 여기에 50층 설계를 할 수 있는 이 주변 여건을 한번 봐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계 상구역이 230% 정도 용적률이 되는 것 같은데 평균 층수가 15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67% 정도 돼가지고 19층인 거고, 이 용적률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용적률에 따라서 이 평균 층수를 정해주는 것이고, 최고 층수와 그다음에 건폐율 이런 것들 다 정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평균 층수를 바꾸지 않고서는 50층 설계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원치 않잖아요. 50층짜리 하나 있고 여기 1층짜리 하나 있고 이런 거 원치 않잖아요. 이렇게 해도 25층인데 평균 층수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산이에요. 이걸 목표로 우리가 간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다시 이걸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나중에 갔는데 우리가 또 해임충해할 거예요, 그때요? 안 되잖아요. 50층이면 3m 잡고 350을 간단하게 높이가 150. 네. 고도도 문제가 되잖아요. 고도도 문제가 되죠. 우리가 이제 우리 지역은 12층 이하잖아요. 12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고도 제한이 12층 이하로 있는 거예요. 고도 제한이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곳이 왜? 이곳은 높이 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대공방어 협조구역이에요. 우리는 대공방어 협조구역.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구역 같은 경우가 위탁 고도가 98m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105m를 받았고요. 이 98m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국방부에서 우리가 이런 거죠. 여기에 산이 있고 여기 산이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대공방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것보다 더 높으면 제한을 받잖아요. 대공방어가 하는데 제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높이에서 267m까지 66m에서 이 구간까지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라. 층을 올리더라도 이런 게 대공방어 협조구역이고 위탁고도를 구청에서 이제 98m까지 받았어요. 국방부에서 98m까지는 우리하고 협의하지 않더라도 지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냐라는 부분이죠. 이게 가능하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군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의정부 축선은 아주 저기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여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밖에 탱크가 전차가 의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주요 축선이라는 얘기예요. 공격할 때 우리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시가지 방어를 하는 거죠. 네. 이 축선에 탱크가 가면 어떻게 돼? 전차가 이렇게 오면 항공기가 이 탱크를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대공방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또 따져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하겠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좀 제한이 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네, 구현 설명까지 잘 끝냈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 없다고 하셔서 이제 편안한 대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참고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 막
질문해 주셨을 때 소통이 가장 큰 부재였고 그 소통 부재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돈이 없었다. 이렇게 이런 부분 같은데 지금도 이런 자리가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했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할 것이고 이런 공간 이런 자리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고 서로 의견 나눴으면 좋겠지만 또 많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 찍은 거를 유튜브로 만들어서 모든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 이게 얼마나 큰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저희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또 안 그래도 이사 같이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이사가 돼야지 또 이런 것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라는 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나온 김에 지금까지 궁금했던 사항 영상은 끌게요. 끌 테니까 편안한 얘기 나누는 자리로 진행을 이어 나갔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조합뿐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